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정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국에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한꺼번에 대면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강의를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방금 저를 소개해 주신 강지웅 선생님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이 정말 많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오시지 못하셨지만 이 두산 인문극장 전체의 기획을 맡아주셨던 주희루 선생님께 당연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이름을 모르더라도 진행하느라고 많이 애써주신 두산 인문극장, 두산 아트센터 측 관계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현재 촬영하느라 많이 애써주고 계신 스태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수화 통역과 문자 통역이 제공이 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감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다양성이라든지 포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심지어 줌으로 강연을 할 때도 스크린이 2개 뜹니다. 그래서 한쪽에 수화 통역을 하시는 분이 화면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수화 통역, 문자 통역이 동시에 제공이 된다고 해서 제가 너무 감격을 한 나머지 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연 내용을 홍보해야 되는데 수화 통역이 있다는 점을 열심히 홍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월요일 저녁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저는 공정, 미래 조직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힘이 닿는 데까지는 조금 서서 해보고 추후에 힘들게 되면 다시 앉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안 넘어가죠? 네. 네, 저는 전공을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아마 휴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전공이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휴먼 커뮤니케이션 전공이 포함되어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재한 전공은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인간관계 그리고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마치 사회학처럼 다양한 분과들이 있습니다. 뭐 사회학과에도 뭐 정치사회학, 역사사회학, 경제사회학 이런 분과들이 있듯이 커뮤니케이션 안에도 조직 커뮤니케이션, 뭐 가족 커뮤니케이션, 정치 커뮤니케이션 이런 여러 가지 전공이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주로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좀 다양한 분과들을 넘나들면서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조직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특히 뭐 공정과 정의라든지 다양성과 포용이라든지 이런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사실 제다이라고 써놨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약자로 Justice, Equity, Diversity, Inclusion 네 가지를 묶어서 제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다른 약자를 쓰기도 해요. 아이디어라고 해서 뭐 Inclusion, Diversity, Equity, and Access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즘 뭐 다 아시고 계신 것처럼 워낙에 공정, 정의, 다양성, 포용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약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DEI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저는 저스티스를 핵심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J가 들어가 있는 제다이라는 약자를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조직 내에서의 참여라든지 민주화 이런 것들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조직 맥락에서 일터에서의 삶의 질,
뭐 burnout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하지만 조직만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젠더라든가 건강 불평등이라든가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아젠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공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간단하게 개요를 소개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니까 오셨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미 공정성, 조직 공정성이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래서 조직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고 우리 조직이 좀 공정했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그게 뭐야? 조직 공정성이라는 게 뭐야? 이게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직 공정성의 중요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가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직장에서 공정과 정의를 대놓고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나는 정의로운 조직에서 일하고 싶고 우리 회사가 나를 좀 공정하게 인간답게 대해주면 좋겠는데 팀장한테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일단 단어 자체도 딱딱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에서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은 조직 운영의 핵심 원리가 아니라 부차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매출 떨어지고 이 적대적 시장 환경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 무슨 공정과 정의야, 그렇죠?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가 바르게 생활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회사에 가서 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이러한 연구들이 있고 실제로 경험적으로 정의로운 조직에 다니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성과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공정성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혹은 우리 조직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개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번 조직 공정성 왜 중요한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2번에서는 그래서 자세하게 조직 공정성이라는 게 대체 뭐야? 이거를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이에 관해서 정의론, 조직 정의론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직 정의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낯선 개념인데 우리가 사회정의 이런 말만 해도 사실 이제 많이 쓰이잖아요. 굉장히 그 단어는 전혀 이제 낯설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최근 들어서 정의라는 표현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예전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후정의, 그렇죠? 기후정의라는 말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자주 쓰이지 않았거든요. 젠더정의. 근데 우리가 왜 조직정의는 말하지 못하나? 그래서 조직 정의론을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언론이든 혹은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든 혹은 팀 회의에서든 얘기를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조직 정의론을 소개를 드릴 생각이고요. 3번은 일종의 마무리하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터에서 생활했을 때 우리의 일도, 삶도 그리고 조직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오늘 질의응답 시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강의하면서 좀 너무 빨리 지나가거나
시간 관계상 얘기를 다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질문을 하셔도 좋고, 또 특히 질문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겪었던 일 같은 거 공유하고 싶으시면 당연히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강의 자체보다도 사실 질의응답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공정이나 정의라는 개념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딱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 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유서 3장이면 해고할 수 있는 거 알지? 나는 20대 후반의 첫 직장에 들어갔다. 걸출한 대표작이 몇 권이나 있는 나름 이름 있는 출판사였다.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본 적도 있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마음 같아선 사직서를 쓰게 하고 싶은데 기회를 줘보는 거야. 어떻게 하나 보려고. 또 이렇게 영혼 없는 소리 할 거면 바로 찢어버리고 사표를 바꿔 쓰게 할 거야. 그는 그냥 상사가 아니었다. 내 면접을 봤던 사람이고 현재는 승진해서 부사장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내게 말했다. 나를 해고하기 위한 수순으로 사유서를 쓰게 하는 거라고. 앞으로 하나 틀릴 때마다 한 장씩 사유서를 받을 거라고. 이제 한 장 시작이야. 알았어? 욕설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러나 견디기 어려운 폭력이었다. 나는 사유서를 내고도 반성을 담아 다시 써오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고 사유서를 스캔해서 다른 상사들에게까지 이메일로 보내야만 했다. 그 다음 회의 때는 이런 말을 들었다. 다들 보셨죠? 사유서. 그래, 내가 충격요법을 줬는데 그건 뭘 느꼈어? 마치 소설 속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드라마 속 대본 같기도 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사실 실화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마 그렇게 먼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사실은 더 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괴롭힘이라든지 혹은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수기 공모전이라는 곳에 심사위원을 맡으면서 읽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공모전의 수상작인데 사실은 그 수상작들 자체는 이미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서 전문을 볼 수 있기도 해요. 저도 이런 공모전이 있다는 것은 잘 알지 못했지만 매년 한 차례씩 열린다고 하고요.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와 그리고 공공상생연대기금 이 두 곳에서 함께 공동으로 주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공유되었던 여러 가지 수기를 읽으면서 좀 울기도 했고 굉장히 아직도 여러 가지 공정하지 못한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특히 한국에서 이런 갑질이나 괴롭힘 문화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직 문화를 바꿔낼 수 있을까, 조직을 혁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공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 굉장히 뭐랄까 너무나 단편적인 하나의 예일 뿐이고 우리가 돌이켜서 그동안 공정이나 불공정, 특히 조직 맥락에서의 불공정과 부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난 몇 년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
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난 수년간 발생했던 사건들 혹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더 많은데 뭐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의, 불공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최근에는 엄마 찬스, 뭐 아빠 찬스, 부모 찬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뭐 채용 불공정, 또 인국공 사태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입사 시험 과정에서의 불공정에 대한 논의도 많이 나왔고 또 한때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었던 이야기가 성과급 논란. 그렇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다양하고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들인데 이것이 사실은 큰 틀에서 결국에는 공정 그리고 정의의 문제에 맞닿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개념이 그동안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정의가 협소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오늘은 특히 조직 정의론의 맥락에 있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개념, 그 이상의 이론들이 있다는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인간답게 일할 수는 없을까?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잖아요. 사실 거의 하루의 전부를 일터에서 보내는데 우리가 이 직장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는 없을까? 그리고 아무리 정의라는 말이 딱딱한 단어라고 해도 정의로운 조직에서 일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할까? 정의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할까? 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개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워낙 이거에 관련해서는 베스트셀러도 있고 사람들이 떠올리는 개념이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직정의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의 법 철학이나 정의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초기에는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나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유의 사상을 가지고 발전해온 어떤 학파가 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직 정의론은 기존의 정의론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일단은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릴 분배정의라든가 절차정의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법 철학에서 온 것이 맞습니다. 사실 뭐 이런 개념들은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뭐 고대 그리스 철학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조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조직 정의, 조직에서의 정의를 개념화할 때는 실질적인 행위의 영역에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소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의로운, 즉 합당한 원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실제적인 행위, 그것이 정의의 영역이고 그런데 이런 정의로운 경험이 축적되면서 우리의 인식이 공정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공정성이죠. 그래서 행위의 영역 그리고 인식의 영역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공정성 감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정의를 그대로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의 감각이라는 말은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는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런 정의로운 의사결정과 소통 경험의 지속됨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인식, 그것이 바로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그 법학에서 정의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이건 조직 연구자들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와 공정이라는 게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 조직 공정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를 하나하나 이해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공정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확한 용어인 조직 정의에 방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정의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의라는 개념이 실질적인 유의미한 효과를 과연 가져오는가? 그것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감정 노동을 해야 할 때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오랫동안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경험 연구의 사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한번 호텔에 숙박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호텔에 숙박을 하신 후에 체크아웃을 하고 나면 이메일이 하나 날라오죠. 고객 만족도 조사 이런 게 날아옵니다. 그래서 출석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직원들의 응대는 친절했는지, 음식은 괜찮았는지, 방의 청결도는 어땠는지, 이런 고객 만족도 조사가 날아오죠. 그 고객 만족도 조사는 사실 당연히 연구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호텔 체인에서 회사 차원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와 함께 모아가지고 같이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굉장히 큰 호텔 체인인데요. 그러니까 지점이 한 거의 80개가 넘는 굉장히 유명한 호텔 체인에서 그 고객 만족도 조사한 것을 가지고 연구자들이 이 고객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걸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데이터와 고객 만족도 데이터와 그리고 이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대조를 해봤더니 조직 공정성이 높은 지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직원들이 조직 공정성이 높다고 평가한 지점에서 고객 만족도가 높게 나온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매치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연구 결과가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본인들이 먼저 일단 내가 공정한 절차 정의 그리고 관계에서의 정의가 확보된 곳에서 일하고 있을 때 당연히 고객들을 응대하거나 고객들과 소통할 때도 태도가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각각의 정의 개념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호텔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 혹은 직원들에게 뭔가 부탁을 했을 때 뭔가 좀 친절하지 않고 내가 부탁하는 걸 귀찮아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내 문제가 아니라 혹은 또 그 직원의 문제도 아니고 그 조직의 문제인 거죠. 그 직장에서 그 직원들이 일단 행복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나 좋은 소통 환경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연구 자체는 사실은 연구가 나온 이후에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실제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중간 관리자들에게 정의나 공정의 의미가 왜 중요한가를 아주 결정적으로 확신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먼저 공정하게 대할 때, 다시 말하면 고객들에게 잘하라고 막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직원들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대우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고객들을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가장 이제 불공정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느끼는 부분이 인사평가일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많이 해봐도 인사평가 자체가 막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어도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도저히 이 평가 결과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다고 느끼는데 예를 들면 S등급을 받지 못하고 B등급을 받았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사평가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등급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주기 때문에 분배정의이기도 하고 동시에 공정하게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절차정의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전달하는 과정 자체도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정의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연구를 살펴보면 인사고과 결과가 항상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만족하거나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해 줄 때, 다시 말하면 절차 정의가 확보되었을 때 인사평가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것도 당연히 공정과 정의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직장에서 공정과 정의를 말을 꺼내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은 이제 지금 특히 팬데믹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인데 사실은 연구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높아진다는 점이 많이 연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같은 재난 상황도 그렇지만 조직 내에 구조조정이 있을 때 혹은 인수합병이 있을 때 그렇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죠. 그런 상황을 당연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직장의 상사들이나 경영진들은 지금 공정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 그렇죠? 매출이 중요하다. 회사의 안정이 중요하다. 혹은 직원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의 절차 정의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져요.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수합병이 된다고 가정하면 당장 내 일자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적대적 M&A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인수합병 이후에 예를 들어 정리해고가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직이 우리 팀이 적어도 절차 정의를 따른다면 내가 그냥 막 잘리지는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위기 상황 또는 경제적 불황, 인수합병, 조직 변화 이런 상황일수록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직원들도 자기도 모르게 공정과 정의에 염두를 두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조직 내의 공정성, 공정한 문화, 그리고 조직 정의 이런 것들이 직장인들의 인식, 삶의 질, 건강, 생산성, 동기부여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굉장히 많이 경험 연구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정의의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일상적으로 체험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 조직 정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험 연구로 증명이 되기도 했지만 돌이켜 보면 이렇게 공정한 문화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회사에서 만들었을 경우에 쉽게 복제하기가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교 우위랄까? 조직 문화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당연히 직장에서의 삶의 질, 또 만족도, 또 직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존중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당연히 일터에서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몰입도, 신뢰도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공정성이 확보되었을 때 증가되게 되고요. 개개인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효능감 역시 공정성과 정의가 확보되었을 때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팀과 조직의 성장도 공정성이 확보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연구들은 이미 수십 년간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아마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감하기 어렵더라도 사실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다니는 회사 혹은 우리 팀이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는 쉽게 알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도 사실 공정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혹은 내가 일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가 있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나? 그렇죠?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 어떤 대답이 떠오르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속한 조직이 정의로운 조직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조직 정의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내용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 정의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정의에는 네 가지의 차원이 있다고, 네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얘기되는데요. 분배 정의, 절차 정의. 이 두 가지는 꽤 익숙한 용어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조직 맥락에서도 분배 정의와 절차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두 가지가 좀 낯선 개념이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개념일 텐데 관계 정의 그리고 정보 정의. 이 두 가지는 합해서 상호작용 정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낯선 개념일 것이고 또한 조직정의론 안에서만 발전해온 개념이라서 아마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저는 분배정의와 절차정의 못지않게 관계정의와 정보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관계정의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싶고 또 이런 개념들은 조직 안에서뿐만 아니라 조직 밖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은 분배정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분배정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념과 비슷해요. 조직 내 여러 의사결정이 있을 때 그 의사결정의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죠. 근데 의사결정이라는 건 뭔가? 뭐 연봉 산정, 그렇죠? 성과급 산정,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뭐 조직의 자원을 분배하거나 업무를 분배하거나 혹은 보상을 분배하거나 이런 분배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공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분배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배의 대상, 즉 보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임금이나 성과급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분배의 대상은 물질적 보상과 상징적 보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죠? 부의 재분배와 인정의 재분배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데요. 그래서 물질적 보상이라고 하면 임금, 성과급, 뭐 사실 상여금, 그렇죠? 명절 때 그 한국에서 상여금 같은 거를 지급하거나 선물 같은 걸 지급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분배정의인데 상징적 보상,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을 때 나한테 크레딧을 제대로 주는가, 혹은 그 아이디어를 팀장이 그냥 가져가는가 이 문제, 그렇죠? 혹은 내가 회의 시간에 발언을 했을 때 영향력이 있다고 느끼는가, 없다고 느끼는가, 그렇죠? 그래서 유무형의 모든 종류의 자원 분배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 바로 분배 정의입니다. 그래서 분배 정의의 3대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형평, 평등, 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물질적, 상징적 자원을 보상할 수 있는데요. 흔히 한국에서 노력한 만큼 보상해달라,
또는 공정하게 일한 만큼 보상해달라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공정 중에서도 정의 중에서도 하나의 원칙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형평. 형평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비례적 정의의 개념인데 내가 일한 만큼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 일한 노력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 개념이 형평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율, input outcome ratio를 어떻게 흔히 인식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만큼 일했을 때 100만 원 보상을 받았는데 똑같이 일한 내 동료가 150만 원을 받았어? 혹은 내가 이만큼 일해서 우리 회사의 매출이 올랐는데 성과급을 그만큼 올려받지 못했어? 다시 말해서 나의 지금의 상황과 비례할 만한 위치에 있는 준거 집단을 설정한 다음에 비교를 해서 형평에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논란이 되었던 성과급 논란이라든지 혹은 나는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너는 왜 시험을 안 보고 들어와? 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형평에 관한 거예요. 정의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 그런데 사실은 이 분배 정의에는 형평의 원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제가 그냥 공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평은 내 노력 대비 보상의 비율이 내 준거 집단의 노력 대비 보상의 비율과 같아야 한다. 형평성에 맞춰라. 비례적 정의에 맞춰라. 이 주장이 바로 형평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평등은 나의 노력 혹은 나의 가치와 무관하게 모두가 동등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분배 정의의 한 원칙이에요. 명백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추석 때 회사에서 선물을 제공하는데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좋은 사람은 한우 세트를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스팸 세트를 선물을 받았어? 그러면 고기는 고기인데 같은 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당한가요? 왜 명절에 상여금을 차이가 나게 차등 지급해야 되죠? 명절은 사람에 따라 사람의 가치에 따라 명절의 가치가 달라지나? 그렇죠? 이게 그런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상여금 지급의 차이가 굉장히 컸고 그런데 이제 시정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하게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동등하게 평등한 보상을 받게 된 것이고 사실 그 전에는 차등 지급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비슷하게 항상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 자원들이 있죠. 회사에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은 필요의 원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구성원들 중에 같은 수준의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성원들의 경우에는 먼저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재택근무를 할 수는 없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여성 직원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직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집에서 재택을 하면서 업무를 봐야 할 필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재택근무의 기회를 먼저 보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필요의 원칙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판교에 예전에 이제 판교가 굉장히 자리 잡기 전에 새롭게 기업들이 거기 들어섰을 때 어떤 지역으로에서는 판교로 가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셔틀을 제공한다던가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만 제공하는 거죠. 이것은 필요의 원칙에 따른 분배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누군가는 보상을 더 받아야 한다. 왜?
그 사람이 지금 좀 더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모두 고려해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조직의 역할이고, 이것을 사실은 잘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경영진과 인사팀의 책임이죠. 근데 잘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일단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직에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황금률, 만능 법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을 적절하게 조합할 필요, 특히 그 조직의 상황과 또 조직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단 그렇게 원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 분배 정의, 다시 말해서 보상 조건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정은 잘 해놓고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당연한데 정말 통보만 하고,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성과급이 산정되었는지, 왜 이런 식으로 뭐 휴가 정책을 바꾸게 됐는지, 또 왜 이런 식으로 크레딧이 누구에게 갔는지는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분배 정의의 결과가 공정하더라도 공정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항상 대화를 하고 분배 정의의 과정도 잘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간과하는 조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스토리텔링을 잘 하게 되면 모두가 이 공정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차 정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분배 정의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공정해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절차 정의는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의 과정, 절차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이죠. 이 절차 정의는 분배 정의 못지않게 중요해요. 사실은 절차 정의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분배 정의가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았더라도 절차가 공정했을 때 그 맥락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 정의는 사실은 보상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개념이니까요. 절차 정의가 잘 지켜졌을 때에는 분배 정의가 지금 당장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들이 그래도 이 결정이 공정했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연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연구들은 공정 절차 효과라는 개념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매출이 급감해서 지금 당장 임금을 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분배 정의가 실현이 안 됐죠. 나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 정확히 어느 정도가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줄어서 배분을 했더니 이렇게밖에 안 됐다 라고 절차적 정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 다시 말해 절차 정의가 확보된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연구가 많이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공정 절차 효과인데요. 다른 부분에서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 실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절차 정의를 적어도 따르려고 하는 거, 이랬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상쇄된다는 연구가 바로 공정 절차 효과입니다. 특히 이런 절차 정의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대한 신뢰도 혹은 내 업무에 대한 몰입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때로는 분배 정의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도 흔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회사 안의 절차, 예를 들어 휴직계를 내는 절차라든지 병가를 내는 절차라든지
혹은 육아휴직을 낸다든지 할 때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정책을 막 쓰는데 나한테는 이게 동일하게 적용되지가 않아라고 느끼게 되면 조직에서의 나의 위상이라든지 나의 지위라든지 내가 조직에서 받는 대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인격적 대우의 문제고, 근데 절차가 공정하게 보장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내 팀이 그래도 나를 구성원으로 대우해 주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을 신뢰하고 또 조직에서의 업무에 몰입하고 이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분배 정의의 3대 원칙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절차 정의에도 원칙이 있는데요. 6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남았군요, 시간이. 그래서 절차 정의 6대 원리. 첫 번째, 대표성. 우리가 흔히 법이나 제도나 절차가 있을 때 당연히 이 공식적인 법 조항이나 제도들은 모든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반영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죠. 그렇죠? 회사의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을 누가 만들겠어요? 경영진이 만들겠죠? 경영진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계에는 공정성과 정의가 많이 보장된 상대적으로 보장된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책이나 내규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과에서도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투표를 함으로써 그 결과의 영향은 당연히 우리 학과의 소속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투표권은 누구에게만 있나? 테뉴어 트랙 교수들만 가지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임 교원의 경우에는 테뉴어 트랙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전임 강사,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전임 교원과 전임 강사가 다르죠. 전임 강사의 경우에는 강사이더라도 다른 학교로 막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구성원으로 계속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저희 학교에도 그런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도 사실 당연히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데 내규에 보면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최근에서야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다음 학기, 그러니까 새로운 아카데믹 이어가 시작하는 다음 학기에 내규를 개정하는 위원회를 만들 생각인데 저는 그 위원회에 자원할 생각이거든요. 내규를 바꾸기 위해서. 근데 회사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나 정책들이 모든 구성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절차 정의가 확보되지 않은 거죠. 그 제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입장을 반영한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절차일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일관성. 이 문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좀 심각한 것 같고 인터뷰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은, 그러니까 제도는 있는데 쓸 수 없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굉장히 좋은 복지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말로만 있고 실제로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쓸 수 있는데 나는 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국에서 흔히 법제를 얘기할 때도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법과 제도와 절차가 있어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차 정의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절차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모든 절차가 구성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편견 배제성. 이거는 채용 절차를 생각해 보시면 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
심사위원들이 당연히 이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혹은 뭐 서류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편견이나 선입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정하게 제어하려는 제도적 장치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이것도 당연히 절차 정의의 한 영역입니다. 최근에 많이 들은 이야기로는 투자 심사역들의 경우 여러 가지 편견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별도의 설문지나 기준 같은 것들을 많이 마련한다고 해요. 그래서 벤처 투자를 할 때 소셜 벤처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예를 들어 CEO나 발표자가 여성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주 명백한 설문표 같은 것들을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거 뭐라고 부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gender based investing 뭐 이런 용어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절차에서도 이런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제도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게 암묵적 편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예 제도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그리고 네 번째, 정확성. 어떤 절차를 만들 때 있어서 예를 들면 인사평가, 그렇죠? 인사평가를 보통 직속 상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단계 위에 있는 상사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단계 위에 있는 상사가 나에 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 수 있고, 또 인사평가는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평가를 연말에 한다고 하면 내가 1, 2, 3, 4월에는 진짜 성과를 냈는데 하필이면 8, 9, 10월에 성과를 잘 못 낸 거예요. 근데 앞에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생각하는 경우, 그렇죠? 혹은 반대의 경우, 처음에 잘한 것만 기억하고 최근에 못한 걸 기억 못한다던가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정확성이라는 원리는 두 가지를 포함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했는가, 이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정보가 정확한가, 그렇죠? 그래서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두 가지를 고려해서 절차를 만들고 따라야 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정확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윤리성. 당연하죠. 이거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윤리는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을 항상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 수정 가능성. 사실 강의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것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제일 확보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절차 정의라고 하면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절차 정의의 핵심 원리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절차가 부정의할 때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절차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뭔가 좀 부정의한 정책이 있다는 걸 발견하셨을 때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안 되면 절차 정의가 확보된 조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정의라는 것은 내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복지 제도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비점이 있을 때 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까지가 포함해서 절차 정의예요. 왜냐하면 절차가 부정의하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채널이 없으면 그냥 영원히 부정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정 가능성은 정말 너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확보된 조직인가 아닌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조직일수록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하죠.
그래서 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이름이 뭐였더라? 연말에 코끼리 찾기였나? 뭐 이런 식의 제도를 만들어서 사내에 문제가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만들어 두기도 하고, 혹은 HR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먼저 말을 거는 거죠. 그거 굉장히 프로액티브하게 먼저 말을 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수정 가능성도 절차 정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절차 정의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절차 정의라는 것은 업무 평가라든지 인사 고과라든지 근무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나 과정이 공정했다, 정의로웠다라는 개념이고요. 절차 정의가 잘 확보되어 있으면 당연히 조직 내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훌륭한 견제 장치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런 절차가 있으면. 물론 이게 그렇게까지 간단한 얘기는 아닌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절차 실행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배정의 룰을 잘 확보를 했어도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부정의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절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차가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정 가능성의 맥락에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도 조직의 능력이죠.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문화를 잘 수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배 정의와 절차 정의라는 어떤 전통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관계 정의,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개념일 텐데 조직 정의론자들이 발전시켜온 개념인데요. 관계 정의와 정보 정의는 합해서 상호작용 정의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가지 정의 개념은 사실 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 정의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그 안에 상호작용이 정의로우려면 우리 관계가 정의로워야 하고, 그다음에 정보의 공유가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처음 창안한 사람은 로버트 비스라는 사람이고, 지금 어디에 있죠? 시라큐스에 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경영학자인데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 개념을 착안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정의론, 법과 정의론을 이제 조직의 맥락에서 공부를 하는데, 분배 정의도 실현이 제대로 됐고 절차 정의도 제대로 실현이 됐는데도 뭔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혹시 동전갑질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기적으로 기사가 나오는데 월급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매년 기사가 계속 나오다가 요즘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임금 딱 정확해요. 10원짜리까지. 그럼 분배정의 실현됐죠. 정확하잖아. 그다음에 임금을 산정한 과정, 절차 정의, 정확하게 약속한 대로 줬어요. 절차 정의가 실현됐죠. 근데 임금을 동전으로 받았어요. 공정할까요? 불공정할까요? 되게 열받지 않겠어요? 이 감정이 뭘까? 이런 개념에 착안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이 동전갑질에 착안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사과정 학생이던 시절에. 그래서 분배 정의와 절차 정의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제3의 정의가 있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면서 이걸로 박사 논문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심, 부심 모두 포함해서 모든 심사위원들이 뭔 소리야,
세상에 제3의 정의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거절했다고 하죠. 그래서 박사 논문을 이걸로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대학원에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큰 상처라는 이거를 이해를 하실 건데요. 엄청나게 좌절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 당시, 그러니까 근데 수십 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의론을 접근하던 시절이었고, 특히 이제 권위자들일수록 아니 분배 정의와 절차 정의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밖에 무슨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분배 정의와 절차 정의 말고 다른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로 박사 논문을 쓰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교수가 된 다음에 그래도 난 이걸 해야겠어 라면서 상호작용 정의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새로운 개념이 됩니다. 저도 많이 인용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개념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보상받는 거,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 이거 외에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도 공정과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최초로 알려준 개념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 그 자체도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개념이죠.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만장일치로 거절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상호작용 정의, 그 안에서 관계 정의와 정보 정의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보상이라든지 제도를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조직 생활 전반에서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우를 받고 있는가의 개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떨 때는 이게 전부인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함께 일하면서 정말 어느 한 명만 나를 괴롭혀도 직장 생활이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혹은 내가 의견을 냈는데 분명히 팀원들한테 계속 무시를 당한다든가, 그렇죠? 혹은 직장 상사가 특정한 한 명만 예뻐한다든가, 그렇죠? 뭐 지난 주말에 같이 골프를 쳤기 때문에 인사 고과를 잘 받았다던가, 그렇죠? 그래서 관계 정의의 원칙은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존엄과 존중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대우를 받는가, 인간적 존중을 하는가. 그래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굉장히 기본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굉장히 단순하게 서로 잘 대해주자, 친절하자, 바른 생활하자 이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관계 정의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실제로 경험 연구를 해보면 거의 다른 요인들을 억누를 정도로 통계적으로 효과가 큰 개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체감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썼던 논문인데요. 이거 한국에서 수행한 연구예요. 쓰기는 미국에서 썼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그 감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한국에 잘 안 알려진 개념이지만 Customer Injustice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고객 부정의. 근데 딱 들어도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내가 콜센터 직원이라고 했을 때 막 막말하는 사람, 혹은 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나를 막대하는 고객,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이 고객들로부터 당해야 하는 부정의를 Customer Injustice라고 하는데, 특히 대면 업무가 많은 그 서비스 업종이나 감정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일상이죠. 그래서 감정 노동자들이나 고객 서비스 노동자들은 그 업무 자체를 구성하는 게 감정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그 커스터머 인저스티스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어요, 조직에서. 그런 일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그런 종류의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지만 적어도 나의 팀원이나 나의 상사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줬을 때, 그때 고객 부정의의 경험을 상쇄할 수 있나?
이 연구를 한 거예요. 저는 항상 연구를 할 때 직급이 낮은 그 로우 스테이터스에 있는 사람들이나 감정 노동자들이나 청년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많이 연구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감정 노동자들을 연구했거든요. 근데 고객 부정의 수준은 뭐 당연히 높아요. 굉장히 당연히 높은데 그 고객 부정의 문제는 단순히 이것이 1차원적인 불쾌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번아웃으로 직결된다는 데 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수면의 질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나빠져요. 이거는 뭐 더 연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링크죠. 그렇죠? 커스터머 감정 노동과 번아웃. 근데 그 중간에 상쇄할 수 있는 고리가 있는지를 연구한 거였는데 실제로 직장 내에서 관계 정의와 절차 정의가 확보됐을 경우에 번아웃이 예방이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인격적 대우,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조직, 이게 단순히 좀 착하게 지내자가 아니고 결정적으로 직장인들의 삶의 질과 업무 수행 능력이나 협업 효과라던가 이 모든 측면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콜센터 노동자들을 연구한 논문인데요. 이것도 한국에서 수행했어요. 한국의 콜센터 노동자들. 아까 처음에 제 소개를 할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직의 민주화나 조직 참여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콜센터 노동자들처럼 조직 내 지위가 낮은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냐에 관한 연구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히 직급이 낮으면 한국에서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워요. 회의를 해도 어느 정도 그 조직에서 오래 일했거나 직급이 높거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고 인턴이거나 신입이면은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혹은 우리 신입 얘기 좀 해볼까? 라고 해놓고 발언하면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서 딱히 영향력은 없는 경우라던가. 그렇죠?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발언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발언에 영향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디버시티의 한계인데 액세스는 주는데 영향력이 없는 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콜센터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연구했는데 너무 당연히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는데 이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X축으로 쭉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Y축은 위로 갈수록 참여가 높아진,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느끼는 거. 그럼 당연히 선이 이렇게 가겠죠. 지위가 높아질수록 목소리를 내기가 쉬워 이렇게 느끼니까 너무 당연히 이렇게 비례의 선, 그 직선 리니어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냥 티피컬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 정의가 확보되지 않은 조직. 그래서 지위가 낮으면 말을 못해. 근데 지위가 높아지면 말을 해.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실선을 보시면 관계 정의가 많이 확보된 조직이거든요. 여전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기울기가 굉장히 낮아졌죠. 네, 그래서 지위가 낮지만 그래도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지위가 낮은 사람들 사이의 참여의 격차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었던 거. 그런데 이게 조직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야 혁신, 지식 공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단순히 직급이 낮다고 해서 아무런 아이디어도 낼 수 없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없고 발언을 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공유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정의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인격적 존엄과 존중이라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직의 성과나 문화를 바꿔낼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좀 경영진들이 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보 정의, 상호작용 정의 안에서 이제 관계 정의가 있고 정보 정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오늘 그 정의 개념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정보 정의입니다. 문자 그대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우만 제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도 공정하게 공유해야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어떤 조직의 경우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보의 비대칭성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히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죠. 의사결정이 내려와도 그 사람들이 먼저 듣고 알려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알려주는 과정에서 취사 선택해서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정보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보 정의의 경우에는 의사 결정권자들이 이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든 정보를 온전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못지않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문화도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 knowledge hoarding behavior라고 하는데, 미국보다 한국에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면 나의 영향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러 올 텐데, 그런데 사실 별거 아닌데 꽁꽁 갖고 있는 거죠. 마치 엄청난 고급 정보인 것처럼 공유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뭘 좀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그렇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문화, 이런 문화가 팽배한 조직들이 있어서, 또 팀 간에도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정보 정의라는 개념은 그런 면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재택근무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회사 안에서 우리가 얻는 지식이라는 것은 다 상황적 지식인데요.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situated knowledge.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지식이 생산되는 거는 내가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회의 자리라던가 혹은 그 특수한 지점이라던가 지사라던가 이 맥락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바깥에 있으면 딱 전달받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지?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택으로 일하게 되면, 예전에는 사실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딱 쉽게 공유할 수 있었던 것들도 못하게 되고, 그렇죠? 혹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던 정보들도 사실 날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맥락이 없는 상태로 정보가 공유되게 되면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모두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정보를 전해야 하는데 전달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보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프로토콜 같은 거를 마련을 해놔야 되죠. 뭐 슬랙을 쓴다든지 룰을 정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보 정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실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결정이나
혹은 변동 사항을 전달할 때 편집한 정보를 전달하지 말고, 편집하거나 가공된 정보를 전달하지 말고, 그 정보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면 온전한 전체 내용을 다 받아야 한다. 그것이 진실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당성. 어떤 결정 사항을 전달할 때 그것이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맥락이나 과정을 정당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개념인데요. 보통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전달할 때 통보만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당성 같은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에 따라서 정보 정의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조직 환경에 따라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것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나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아예 위키를 만들어서 회의록이라든지 의사결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러닝 노트 그 각자 모든 구성원들이 입력해서 아카이브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공유하는 프로토콜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른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 개념적으로는 분배정의, 절차정의, 관계정의, 정보정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정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이라든지 혹은 나의 커리어라든지 혹은 우리 회사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개념 자체는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항상 우리 조직에서 내가 회사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사실은 우리 삶과 굉장히 가까운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사실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회사에서 혹은 우리 팀에서 불공정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지만 혹시나 앞으로 겪게 된다면 내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 회사가 공정한 조직인가 아닌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혹은 실제로 겪었는데 그냥 꾹 참았다든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혹은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당한 조치, 인사조치, 인사발령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 근데 내가 여기에 개입을 할 수 있나 없나, 그렇죠? 이런 걸 생각을 해봐도 우리 회사 혹은 우리 일터의 정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원칙을 돌이켜봤을 때 특히 좀 우리 회사가 잘하는 영역이 있나? 혹은 우리 팀이 정말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한 번쯤 해보시면 그렇죠? 이런 개념들이 실제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좀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정성이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느낄 경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조직을 바꿀 수 있나? 그렇죠? 그런 질문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정말 다른 새로운 주제인데요. 조직의 변화라는 것은 구조적 변화와 실천적 변화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조직
을 보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저는 흔히 구성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이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조직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객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매일매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문화 구조 실천이 항상 바뀌는, 오늘의 조직이 내일의 조직과 같지 않다. 그런 관점을 구성적 관점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을 쓸 때도 ing를 붙여서 organization이라고 하지 않고 organiz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조직을 지칭할 때도 그것이 이제 바로 구성적 관점인데요. 이 구성적 관점에 따르면 조직의 변화나 혁신을 일으키는 것은 구조와 실천,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변화, 제도적 변화, 이렇게 탑다운으로 일어나는 변화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풀뿌리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 간의 연대의 힘, 그리고 다 함께 좀 이 정책을 좀 개선시켜 보려는 노력 자체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조와 실천 사이에 뭐랄까, 상호작용, 상호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일으킬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질문도 많이 받는 편이고요. 그래서 구조와 실천 각각을 정의하는 것까지는 오늘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조, 정책, 법률 같은 것들을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더라도 구성원들 사이의 노력이라든지 합의라든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조직 혁신을 이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직 정의도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직 정의가 단순히 어떤 종류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의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정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특히 팬데믹이라는 전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당장 내일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회복력이라는 것도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조직이 예를 들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연구들을 많이 살펴보면 이미 공정과 정의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조직일수록 위기 상황에 더 강하다는 연구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단순히 옳기 때문에 추구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정의로운 조직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조직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